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경제 상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6가지 강의를 제시하는데 3주간에 걸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교육의 여러 가지의 활동에는 결국은 경제적인 그러한 현상들이 있죠. 또 경제적인 원리와 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그런 측면들이 다 내재되어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당장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해 볼게요.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교실에서 가르치지 않고 온택트라 하죠.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떤 동일한 교육 서비스, 콘텐츠, 수업을 제공한다면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일까요? 당장 어떤 활동한 데 있어서 오프라인을 하게 되면 적어도 한 학교에 50명의 교사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50명 전원이 학교에 오셔야 되고 학교에 오시는 순간 어떻게 보면 전기세도 들고요. 또 여러 가지의 사무용도 쓰게 되고요. 또 컴퓨터를 켜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과 관련된 비용도 들어가고요. 수업을 하게 됐을 때, 학생들과의 어떤 상호작용에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또 뭐랄까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또 뭐 출장비 여러 가지 교육 경비 다양한 비용들이 들죠. 그런데 온라인으로 수업하게 되면 이러한 많은 비용들이 삭감되고 다만 뭐냐면 온라인 수업을 만드는데 비용으로 다양한 학생들이 이제 10반이라고 생각합시다. 10반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어 여러 가지 동일한 또 수준의 경비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수그러들고 다만 인터넷 또 컴퓨터 또한 뭐 태블릿 PC, 스마트폰 이러한 기기만 있으면 제공 여러 가지 저비용으로 다양한 수업을 양질의 컨텐츠를 들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학교 등교를 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해가지고 수강을 인정하고 하는 시스템이 된다면 교육의 비용은 어느 정도로 소요될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도입되면 많은 예산들을 이제는 그렇게 측정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는 디지털 교과서나 디지털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태블릿 PC를 학생 개개인에게 나눠주고 그거를 통해서 수업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경제학자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이제 사회학자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들이 집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머물는데 이 가정 안에 머물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착하고 순박하게 생활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떡할까요? 여러분들. 어떻다, 거기에 어떠한 가정 경제의 어떤 비용도 들겠죠. 식료품비, 뭐, 이런 게 들 수도 있지만,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길거리에 나가서, 아주 선량한 시민으로 살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이,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일으킨 그러한 어떠한 문제들이 오히려 학교 갈 때보다 더 많이 비용을 들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측면에서 비가시적인 혹은 실질적으로 비용이 들지는데 그거를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떠한 비용,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봤었을 때, 학생이,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지 아니면 학교에 나와서 있는 것이 경제적인지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뭐라 했습니까? 항상 실질 비용도 고려해야 되지만 기회 비용을 고려한다고 얘기했죠.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어떤 비가시적인 그런 경제 효과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경제적인 어떠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교육 속에서 다양한 그런 경제 활동이나 그런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경제학적인 어떤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보려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경제 산식을 제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렸지만 귀찮게 좀 익숙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데 이전에는 개별 퀴즈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할 때는 아마 여러분을 시작해서 아마 협업 또는 어떤 팀별로 어떤 퀴즈 네, 팀별로 퀴즈 하면 단답형이 아니겠죠. 이런 퀴즈들을 통해로 해서 여러분들이 경제학 원리를 공부하면서 동시에 교육 현상을 해석해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끌어줄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경제 상식을 익히 잘 이해해야 한다. 이런 측면들을 잘 이해해 주시고 이제부터 경제 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도 준비를 좀 하고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형광펜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노란색으로 할까? 아니면 파란색으로 할까? 그냥 뭐 하늘색으로 할까?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어느 색이 낫나? 그냥 오늘은 이제 주황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경제학이 뭐냐?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경제학은 한 사회가 갖고 있는 희소자원, 제한된 자원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300조 원이 어떻게 보면 국가 예산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천억, 천조를 쓸 수가 없잖아요. 300조 안에서 나라 경제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300조는 희소자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할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나 어떤 일들에 투자를 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건지 같은 값에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요? 또 효과가 높은 것들로 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이든 어떠한 정책을 관리해 나가는 그러한 활동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경제학은 바로 희소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다. 경제학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희소자원의 합리적인 선택과 관리. 이렇게 여러분들 경제학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제학의 질문은 뭐냐? 이 세 가지라 그랬어요. 이 맨큐에 의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경제적인 행위를 결정하는가? 또 사람들 또는 기업들, 경제 주체들 간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또 나라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바로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하냐? 또 경제 주체 간에 여러분들 여기 한번 고쳐보세요. 그냥 경제 주체들 간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이렇게 하는 상호작용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미시경제학이라고 했습니다. 미시경제학 미시
그 다음에 나라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냐? 요게 것이라 그랬어요. 것이. 아야, 것이.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네, 세 번째. 이제 여기 나오네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차이입니다. 자, 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시장에서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각각의 경제 주체가 어떠한 의사결정, 수요가 공급이 많을 때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아니면 지금의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든 소비자의 기호들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으니 기업에서는 그 기업에 맞는 그 기호에 맞는 그러한 상품들을 개발하자, 이런 것들이 다 의사결정이겠죠. 그래서 그리고 시장에서 어떻게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가게는 뭐 어떤 물건을 더 사려고 하면 기업은 더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정한 공급이 어떤 수요 조절을 통해 갖고 가격을 높이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뭐 이러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또 가게에서는 어떤 가게라는 거는 하나의 개인이죠. 개인은 어떠한 노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점점점 예를 들면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달되고 있는데 또 그것들이 기업에 도입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개인들은 기업에서 나의 유인가, 어떻게 보면 시그널 효과라 그러거든요. 경제적인 시그널 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인적 자본이나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는 니네들이 쓰게 되면 굉장히 니네는 유리할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졸업장, 내가 갖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보고 기업체는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적합한다, 이게 고용하겠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개인들이 기업체에 알맞는 또 산업체에 알맞는 그런 스킬들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발하죠. 그게 자기 개발이고 그게 스펙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요즘에 있어서는 특정한 어떠한 전공 지식보다는 일반적으로 모두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해요. 핵심 역량. 그래서 핵심 역량을 대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이 다 봐봐요. 경제 활동, 교육 활동 속에 일어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역량 중심의 어떠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뭐 의사소통에서 역량을 길러줘야 된다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산업체에서 그걸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알맞는 시그널 효과를 줘야 되잖아. 그거는 학생을 배출해서 대학은 또 산업체에 보내야 되잖아. 이런 것들이 다 경제적인 활동의 측면이다. 그래서 교육 정도에 따라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을 상당 부분 교육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교육에 투자하는 그러한 경향이 다 다르죠. 여러분들이 한번 과제로 해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은 인플레이션이나 실업이나 뭐 경제성장 등과 같이 나라 경제 전체에 관한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육 정도별 실업률, 고등교육의 경제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것이 거시경제학에 있어서 교육학의 적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겠지만 대학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인적 자원을 교육 훈련시켜서 배출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한 인적 자본,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급 기술을 갖고 고급적인 스킬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배출되었을 때 그걸 활용해서 기업은 생산성이 높아진다. 맞나요? 예,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하나의 거시경제학이다. 그래서 주로 거시경제학은 인플레이션, 실업, 경제성장, 뭐 무역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뭐 환율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학문이고, 미시경제학은 수요, 공급, 가격, 뭐 이게 뭐 노동에서의 수요, 공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지는 것이 미시경제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학자의 역할입니다. 경제학자는요, 과학자와 정책 조언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는 학자로서, 경제학자로서 경제 현상의 그런 법칙을 발견하고 또 경제의 다양한 지금 현실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설명하고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 갖고 지금 경제는 이러이러한 지금 현상이 있다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정책 조언자는 뭐냐면 그러한 경제적인 현상에 대한 지식과 지금 그런 법칙에 입각해서 지금 현실의 문제를 고려해서 지금의 현실은 이러이러하니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라, 아니면 이러이러한 지금 경제적인 그러한 지금 정책들은 지금 사람들을 더욱더 지금 불평등을 하고 일을 안 하게끔 만드니 앞으로 이러이러한 경제적인 측면에 봤을 때 이러한 대안이 더 적정하다,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범적인 주장을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정책 조언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경제학자는 뭐라고요? 과학자와 정책 조언자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 따라하면서 한번 마음속으로도 이렇게 해야 돼요. 뭐? 과학자와 정책 조언자. 과학자로서 경제학자는 현실이 어떠하든 하는 실증적인 주장. 자,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유발할 것이다. 최저임금과 실업률 관계를 나타내는 시결을 분석한다거나 이러한 객관적인 규칙이나 어떠한 원칙이나 원리나 이러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진짜 그럴 거였다는 것들을 학자로서 입증하자는 이런 것이고요. 정책 조언자로서의 경제학자는 규범적인 주장을 해요.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비용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이나 지금의 어떠한 시장 가격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최저임금에는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니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된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소득이 올라갔으니 그에 알맞는 임금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최저임금은 인상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범적인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렇고 다른 편은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다면 저거를 놓친다. 다른 말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그랬을 때 경제학자들이 정책 조언자라서 뭐냐면 기회비용까지 고려해서 최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게 경제학자로서의 그런 정책 조언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각각에 떨어졌다 아니에요. 분석이 있어야 적절한 제언이 나오는 겁니다. 조언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을 다 섭렵한 것들이 바로 경제학자의 역할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사라면 교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실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스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현실에 적용해 봤더니 안 맞아 떨어져.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어떤 실천적인 측면에서 피드백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전문적인 그런 실행들을 수정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갖다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혼합경제입니다. 시장경제, 계획경제, 혼합경제, 지하경제로서 주로 경제들이 유효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장경제,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면서 시장의 가격이 형성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한다는 게 시장경제고요. 그 다음에 계획경제. 계획경제는 주로 사회주의에 있어서 어떤 국가의 어떤 경제활동을 컨트롤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제 5개년 1차 5개년 경제계획, 뉴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뉴딜 계획, 이런 것들이 다 계획적인 겁니다.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면서 계속해서 어떠한 그 경제 발전이든 아니면 새로운 그런 그 경제의 어떤 트렌드를 시도하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계획 경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수정 자본주의라 하죠. 어떤 수정 자본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시장 계획 속에 계획 경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속에 어떤 사회주의에 입각한 그런 경제 계획을 가미한 게 추정 자본주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혼합경제,
지하경제. 예, 그래서 혼합경제를 보려 그래. 믹스트. 그렇다니까 보죠. 시장경제와 결국 계획경제를 혼합한 게, 섞은 게 혼합경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는 완전고용 달성, 불황의 극복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가 경제활동 분야에 개입하는 경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봐봐요. 요거는 가급적이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시켜라. 이게 시장경제라면 계획경제는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장 작동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경제 주체 간에 어떠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대로 서로 간에 어떤 선의의 어떠한 서로 작용에 의해 갖고 다 효용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본가 생산 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부를 축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부가 축적되지 않죠. 그다음에 어떤 임금이나 고용에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한 게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정책으로 어떤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풀어내려고 하죠. 이거에서 봐봐요. 그래서 법에 의한 독점 금지, 그다음에 사회재 보장제도 및 조세제도에 의한 소득 재분배 정책, 그다음에 정부 사업에 의한 유한수의 창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부수의 유한수의 창출은 불황기 때 정부가 어떤 사업을 펼쳐갖고 이렇게 어떤 률을 높여서 취업률을 높여가지고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혼합경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경제예요. 우리 지하경제는 뭡니까? 매춘이나 마약이나 도박도 그럴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 돈 세척하거나 이런 것들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그 다음에 안거래 상들이 있죠. 암암리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지하경제예요. 지하경제는 어떻게 보면 드러내지 않고 예, 이렇게 어떤 상거래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죠. 주로 이제 부정적인 측면들을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 개인 직접 구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지하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튼 지하 경제는 약간 부정적인 거. 그래서 세금을 비롯해 갖고 각가지 정부의 규제를 회피하고 또 공적 기관에 의해 파악되지 않는 경제 활동을 갖다 얘기해요. 뭐 마약 같은 거 비밀리 하죠. 그다음에 절도 이렇게 그다음에 뭐 매춘, 뭐 도박, 뭐 또 뭐 예를 들면 뭐 티켓 같은 거 있잖아요. 안거래상 이런 거. 제가 미안합니다. 이게 펜 같은 게 있으면 여기다 쓰면 되는데 펜이 없어서 어떤 펜을 사야 됩니까?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 지금 그 컴퓨터가 그 뭐냐면 그 갤럭시 노트북 그거예요. 그래서 노트북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막 손으로 움직이면 움직이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펜을 쓰면 되는데 어떻게 펜을 써야 되는지 또 그건지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혹시나 저 답답하시면 와서 좀 꼭 도와주세요. 자, 그다음에 규모 경제 희소성, 효율성을 좀 얘기해 볼 겁니다. 자, 규모의 경제는요, 어떻게 하냐면,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현대자동차에서 대량 생산을 하잖아요? 특히, 뭐, 그랜저를 만든다 얘기합시다. 자, 그랜저 100대 만든 값하고 1000대 만든 값하고 여러분들 생산이나 판매 비용을 보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개수가 어떤 대수가 더 늘어날수록 어떤 비용이 더 커질까요? 더 작아질까요? 일정한 규모.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000대까지는 뭐 10억이 든다고 가정합시다. 10억이 드는데 1001대부터 해갖고 2000대 만들 때는 15억이면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가급적이면 대량 생산에 의해서 한 개의 생산량을 들이는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생산족이나 생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생산과 판매를 위한 비용이 줄어드는 경우를 규모의 경제라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량 생산을 하려고 하고 대규모의 생산을 해야지만 원가나 드는 비용들이 적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 불고기를 만드는데 어떤 재료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10만 원씩 고기를 사는 거하고 만 원씩 고기 사는 거하고 재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거든요. 약간의 비용은 더 발생하겠지만 10만 원, 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고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재료값을 드는 거 보면 사실 얼마 안 들어요.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해 갖고 그걸 가지고 더 대량으로 판매하게 되면 더 수익을 많이 얻는다. 이런 것들이 규모 경제예요. 이런 규모 경제는 이 제조업에서 이제 주로 많이 있었죠. 2차 산업일 때. 이게 아마 20년대, 30년대, 40년대, 뭐 5, 60년대까지 이러한 금융경제의 논리가 통했었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규모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았었죠. 이제 이게 규모의 경제고요. 그 다음에 희소성. 아까쯤에 얘기했어요. 희소자원이라고. 그래서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의 유한성을 얘기합니다. 경제학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쓸 곳은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 적절한 아주 효율적인 선택을 해야 되죠. 효율적인 배분을 해야 되죠. 효율적인 그런 비용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 제1의 경제 원칙이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겁니다. 효율성. 그래서 효율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왜?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규모의 경제를 갖추어서 가급적이면 비용을 줄이면서 최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원리가 이제 경제학자들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효율성과 형평성은 하나의 트레이드 오프예요. 상충 관계를 갖습니다. 생산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고 소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형평성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너무 형평성만 고려하면 효율성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충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효율성은 뭡니까? 효율성은 경제적 파이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경제적 파이를 극대화시키는 건데 희소자원으로 한세의 최대 효과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적절한 분배 또 세금을 적게 걷어서 기업주가 더 많은 투자를 하게 했으면 더 많은 생산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의 전체의 어떤 그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더 커지고 효용도 사회적 효용이 커지니까 그 사회 효용이 커진 그만큼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배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자원 배분의 효율적인 효율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형평성 한번 보게요. 경제 발전의 혜택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데 요즘에 어때요, 여러분들? 정규직과 계약직의 분배, 어떤 임금의 배분의 차이는 엄청나죠? 어떻게 경제적인 파이를 나눠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분배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많이 주는 게 더 낫습니까? 아니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빵을 많이 줘서 많이 일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생산하도록 하는 게 더 유익하겠습니까? 일단 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효율성과 형평성. 그래서 가급적이면 효율성을 추구해갖고 사회적 효용을 크게 해서 어떻게 하면 낙수효과라 그래요. 위에서 많은 이익을 발생하면 밑에에 혜택이 들어온다. 세금을 내서 혜택이 들어오는 게 낙수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처럼 어떤 고용이 안 되는 그런 시간제, 계약제가 많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분배가 지금 불평등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초연금을 주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구성원들에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강조하는 정책들이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기업체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고 국민도 세금을 많이 내니까 어떻게 덜 생산하고 덜 일하면서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되면 어떻게 해요? 형평성을 추구하다가 효율성을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충관계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배, 형평성과 성장, 효율성. 한번 보세요. 낙수효과를 의미했는데, 자, 성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효율성, 금방 얘기했어요. 아까 전에 효율성을 중시하고 경제적인 혜택을 보다 평등하게 분배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사람들이 덜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은 줄어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장이 계속되면 고소득 계층으로부터 저소득층의 소득이 확산되어 분배가 해결된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성장을 강조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금방도 얘기해요. 그걸 갖다 낙수 효과라 그래요. 그거. 이런 것들은 아주 퀴즈에 많이 나와요. 제가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 단답형으로 이렇게 해서 가로치기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교육에서의 낙수 효과 예를 제시하시오. 이런 것들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낙수 효과. 자, 분배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평성을 강조해요.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회 불안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경제 발전의 초기에는 어느 정도 소득 불평등을 용인해요. 그래 뭐 조금 불편해도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잘 살아보기 위해서 소득을 좀 높게도 좀 어려움을 당해도 참고 잘 살아보자 했잖아요. 근데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지금은 이루어지고 모두가 다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소득 불평등이 지속된다면 사회적인 불안감이 조성되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터널 효과라 그래요. 여러분들 터널 효과. 그거는 뭐 나중에 터널 효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터널 효과는 어떠한 예상을 하고 어떤 주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터널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터널 속에 들어갔는데 이 터널 속에서 어떻게 보면 차가 움직이지도 않고 되게 더디가. 그러면 왜 문제가 생길지 어떤 정보를 정확히 알면 괜찮은데 정보도 없어. 또 앞부분이 없어. 그럼 점점점 어떻게 돼요? 이 터널 속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여러 가지의 지금 상황들이 문제가 되겠죠. 이것처럼 이렇게 경제 침체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고 어떻게 하면은 분배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자기 어떤 소득이 증가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보면 괜찮은데 이런 침체 속에서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찾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둠 속에서 불안에 떨겠죠. 그러다 보면 사회 불안이 나타나고 비용이 발생해가지고 점점점 경제 침체는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그런 측면들이 헌혈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나오잖아요. 자 정체된 터널 속에서 어느 한 차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자신이 서 있는 차선도 움직일 거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차선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기대감이 좌절이나 불안감 등으로 바뀌어 갖고 도로 교통을 통제하는 경찰, 도로벽 등을 무시하면서 정체가 더 심해지고 더 불안이 야기되죠. 이것처럼 소득 불평등이 지속되면 자신의 차선만 자기의 평등 어떤 고용 또 소득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는 정체의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좌절과 불안감이 생겨갖고 오히려 굉장히 경제 주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그래서 어떻게 심화되기 때문에 효율성과 형평성은 적절히 섞여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자, 이것이 터널 효과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공짜 점심은 없다. 기회 비용
다루는데 공짜 점심은 없다는 미국의 경제학자 폴 세뮤얼슨이 한 말이에요. 모든 경제 성과는 대가가 있다죠. 공짜 점심은 없어요. 뭔가 대가가 있어. 그 다음에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서 포기하는 가치를 얘기해. 연봉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있는데 3천만 원에서 주 5일을 일하는데 4천만 원, 5천만 원은 주 6일을 일해. 그럼 어떻게 3천만 원을 선택하더라도 나는 하룻값에 내 일을 찾겠다라고 선택을 했지만 경제학인 측면에서는 기회비용은 얼마일까요? 5천만 원을 잃은 겁니다. 이게 기회비용이 이거다. 그 다음에 매몰 비용이 있어요. 이미 지출해서 해소할 수 없는 비용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그 데이트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네? 제가 얘기할게요. 이미 투자를 해버렸어. 그런데 이미 손해를 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손해 봤을 때 그걸 인정하고 빨리 중단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워. 또 손해를 좀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계속 투자하면 더 손해봐. 이미 투자했고 이미 이렇게 써버린 돈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해서 계속 주식 투자가 그렇잖아요. 예? 매몰 비용. 또 이미 그 사무실을 어떤 창업한다고 사무실을 다 했는데 불황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거 살리겠다고 지금 일이 없는데 계속 적자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과감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것들을 또 찾아봐야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매몰 비용의 함정입니다. 미래의 이익보다는 손해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들인 비용과 노력, 시간 등이 아까워갖고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되는 거야. 제가 어떤 예를 들냐면, 어떠한 그 보이 걸프렌드가 있었어. 아주 서로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 사랑해. 그런데 어떻게 어느 순간 이 사람은 이제 내 반려자가 안 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만남에 있어서 너무 시간의 투자가 아깝고 그래서 뭐냐면 만나다가 계속 불행만 생겨. 그럴 때 어떻게 과감하게 뚝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몰 비용의 함정에 얘가 가능할까요? 어쨌든 여러분들 매몰 비용의 함정. 절대 손해가 날 것으로 상황이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그거에 들인 비용과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교구, 어떠한 사업 우리 그 경제 우리 그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이용했는데 그것들이 효과가 없어. 그런데 그거 버리기가 아까워서 계속 하려고 하는데 효과는 더 떨어지고 더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과감하게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버려야지 어떻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의 역설입니다. 가치 역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는데요. 물은 매우 유용하죠. 물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은 우리가 한 2, 3일 안 먹으면 죽죠. 사람의 몸이 70%로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희소성은 거의 없죠. 어디든지 물은 구할 수가 있어요. 물값은 되게 싸요. 뭐 500원이면 사 먹잖아요. 500ml짜리. 근데 반면 다이아몬드는 사람이 생존하는데 아무 쓸모 없어. 그거 없어도 돼. 사러. 그러나 매우 희귀한 보석으로 희귀한 보석으로 교환 가치는 다이아몬드가 더 커요. 사용 가치는 물이 큰데 교환 가치는 다이아몬드가 커. 이게 다이아몬드 역설이야. 희귀 왜 희소성 때문에. 아시겠죠? 희소성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다 했네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쭉 한번 훑어보면서 뭘 이렇게 했는지 한번 다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게요. 자, 이번에 좀 바꿔서. 아니야, 미안해. 자, 이번에는 좀 폰을 바꿔갖고. 자, 경제학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희소자원, 그 다음에를 선택하고 관리해. 어떻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경제학의 질문은 어떤 거예요? 세 가지를 했어.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결정하느냐, 또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 경제 주체라고 얘기했어요. 상호작용하느냐, 또 나라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요거를 보는 거. 이게 또 요거 두 개는 거시경제, 요거는 거시경제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미시경제학, 가게와 기업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연구하는 분야가 미시경제학이에요.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은 나라 경제가 어떻게 들어가냐, 그래서 인플레이션, 실업, 경제성장과 같은 그러한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자 역할은 뭐라고? 과학자 역할, 그 다음에 정책 조언자 역할을 했다. 해서 하나는 실증적인 주장을 하고 하나는 규범적인 주장을 한다. 이 두 역할을 동치하는 것처럼 교사도 마찬가지다. 하나는 객관적인 지식이나 교육과 관련된 지식을 한다면 하나는 그런 지식을 투영했을 때 또 실제적인 교육활동 속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전문가의 역할, 조언자, 정책 조언자의 역할을 한다. 라는 측면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는 시장경제가 보통인데 혼합경제, 지하경제가 있다 했죠. 혼합경제는 어떻게? 시장경제에다가 계획경제가 포함된 거. 그래서 완전경영의 달성이나 불황의 극복을 위해서 정부가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거를 얘기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나 조세제도 이런 것들에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 사업에 의해서 수요를 창출해 갖고 돈이 흐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고용률을 높여주는 그런 것들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하경제, 뭐 예를 들면 마약이나 도박 같은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뭐 다른 거에서 이 특혜를 받는 안표상 이것도 다 지하경제라고 했어요. 방탄소년단이 뭐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예매가 바로 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암표를 사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지하경제다.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한 단위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할 때 줄여지니까 규모가 커지면 클수록 그러한 그 생산의 비용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했고, 희소성은 자원의 유한성이다. 그 다음에 효율성은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를 내는 경제학의 원칙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효율성과 형평성은 상충관계를 갖는다. 이쪽을 수용하면 이쪽이 낮아지고 이쪽을 하면 이쪽이 낮아진다. 그래서 효율성은 경제적 파이를 극대화하는 거라면 형평성은 경제적 파이를 어떻게 나누냐, 이 방식을 형평성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분배와 형평성, 성장과 효율성의 문제에 있어서 경제 성장을 강조하다면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낙수효과라 그랬어요. 성장이 계속되면 고소득 계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확산되어 분배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위에서 어느 정도 어떤 소득이 늘어나면 그런 소득을 재투자할 거다, 밑에 분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낙수효과라면, 분배를 강조하는 형평성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해요? 굉장히 소득의 불평등이 일어나면 사회 불안이 더 커진다. 그걸 다가 이게 터널 효과가 그랬어요. 깜깜해지고 침체됐을 때 오히려 더 불안감은 더 야기되어서 터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봤죠. 터널 효과. 그 다음에 공짜 점심은 없어. 반드시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를 하게 돼 있어. 이거를 폴 셰뮬슨이 얘기했다. 그 다음에 급식을 우리가 공짜로 주는 거 같죠? 그 급식을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복지로 제공하지만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걷어야 되죠? 그 다음에 기회비용.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포기하는 가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택하면 5천만원이 기회비용이다. 이럴 때 어떻게 5천만원 선택해서 하면 이게 기회비용이 상당히 기회비용을 초과해서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에
근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비경제적인 가치를나 그걸 고려하면 이제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몰경 이미 해소할 수 없는 비용에 지출해봐갖고 그런데 아까워 손해 날 것은 예상되는 뚜렷한 상황에서도 그냥 지금까지 드린 어떤 것들이 아까워가지고 포기 못해 이런 것들을 매몰 비용의 함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역설 굉장히 유용성은 적지만 매우 희귀해서 상당히 그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이게 희소성의 원리를 어떻게 보면 적용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